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위험해요. 폭설이 휘몰아친 언덕길. 면접을 1시간 앞둔 청년은 빙판 위에서 리어카와 함께 쓰러지던 한 할아버지를 온몸으로 붙잡아 세웠습니다. 정장은 찢어지고 구두는 얼어붙고 얼굴엔 눈과 흙탕물이 엉켜 있었지만 그는 그대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주머니에서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해성그룹 회장의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목숨을 건진 단 한 사람에게 남긴 유일한 물건,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시계가 왜 이 청년에게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에 영원한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한겨울, 도시의 바람은 칼날처럼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언 땅 위에 굳어붙어 거리 곳곳은 흰빛 대신 싸늘한 정막만을 남기고 있었죠. 그런 겨울의 새벽, 반지하 원룸의 창문 틈새로 매서운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얇고 낡은 창문은 차가운 공기를 막아내지 못했고 성에가 잔뜩 낀 유리창은 바깥 세상과의 경계처럼 하얗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바깥 풍경은 희미한 그림처럼 번져 있었고 어딘가 멀리 개 짖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방 안은 그보다 더 추웠습니다. 진우는 녹슬어가는 작은 책상 앞에서 다리를 잔뜩 끌어당긴 채 몸을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발끝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는 손끝으로 낡은 솜이불을 붙잡았지만 시간 앞에 닳아버린 이불은 더 이상 따뜻함을 품어주지 못했어요. 얇은 실밥들이 군데군데 튀어나와 있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냉기가 오히려 그의 몸을 더 떨리게 했죠. 그 방의 보일러는 며칠 전부터 멈춰 있었습니다. 수리비를 먼저 내야 한다는 말에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통장은 이미 바닥이 난 지 오래였고 밀린 월세가 적힌 관리인의 문자 메시지는 그 어느 것보다도 냉정했습니다. 숫자는 현실이었고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입김이 허공에 하얗게 퍼졌고 그 작은 흰 숨결이 금방 사라지는 걸 보며 그는 문득 자신도 그렇게 스치듯 사라져버린 것만 같다고 느꼈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돼 긁힌 액정 화면 위에 하나의 문자가 떠 있었어요. 해성그룹 최종 면접 안내. 순간 심장이 쿵하고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조용한 얼음 호수 위에 돌을 던진 듯 그의 감정은 잔잔한 삶의 표면에 파문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수십 번의 탈락 알림과 서류 불합격, 그리고 이미 포기 직전까지 내려갔던 꿈, 그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자 문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남은 희망. 진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장롱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단 하나 단정하게 걸려있는 낡은 정장이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옷을 쓸었습니다. 어깨는 조금 눌려 있었고 소매 끝은 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정장은 진우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 그는 그저 반지하 청년이 아니었어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진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겨울 바람보다 냉혹한 세상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작은 불꽃, 희망이 거기 있었죠. 그는 문 닫힌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죠. 이번엔 꼭 해내자. 그 말은 겨울 공기 속에서 금세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오래도록 울림이 되어 남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세상은 순식간에 다른 세계로 바뀐 듯 했어요. 밤새 내렸던 폭설은 도시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린 듯 고요했고 도로 위는 눈으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얀 눈은 은빛으로 반짝였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내뿜는 진우의 숨결은 금방 흩어져 사라졌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과 함께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버스 지하철 운행 지연 및 일부 중단 안내. 진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메시지는 다시 한번 현실을 밀어붙이듯 냉정하게 떠 있었죠. 면접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시간 20분. 도착해야 할 곳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해성그룹 본사였어요. 택시를 잡으려 주위를 둘러봤지만 거리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으로 늘어서 있었고 잡히는 차는커녕 눈 위에 남은 타이어 자국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이 멎는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이유가 없었죠. 멈출 선택지가 없었어요. 진우는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이 발목을 넘어서 종아리까지 차오르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뭉개지며 꾸득, 꾸드득 소리를 냈어요. 가볍게 뛰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물속을 헤쳐나가는 듯한 움직임. 그의 신발은 순식간에 젖어버렸고 차가운 물기가 양말을 타고 살갑까지 파고들었어요. 발은 점점 돌덩이처럼 딱딱해졌어요.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바람은 마치 그를 막겠다는 듯 정면에서 세차게 부딪혀 왔습니다. 세상이 흐릿하게 흔들렸고 뺨을 스친 눈송이들은 따끔한 상처처럼 아팠죠. 입술은 갈라졌고 손끝은 희미해지는 감각과 함께 마치 내 몸이 아닌 듯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빨라졌죠.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스스로를 다그치는 속삭임이 거친 숨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이 길을 포기한다면 그동안의 노력, 버텨낸 시간, 쏟아낸 눈물,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 같았거든요. 진우의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어요.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문처럼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죠. 거리의 차들은 거의 멈춰 서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그의 모습을 멈춰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함을 바라보듯. 그러나 진우에게 그 시선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는 달렸습니다. 넘어질 듯 휘청이면서도 다시 중심을 잡고 또 달렸어요.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외치는 기록처럼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여기 있었다고 남기듯.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몸은 얼어가고 있었지만 내면은 오히려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면접장 근처에 다다랐을 때
길은 갑자기 가파른 언덕으로 이어졌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던 진우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었어요. 거친 숨이 입술 사이로 터져나왔고 그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코끝과 귓불은 얼얼했고 미처 식지 않은 열기가 땀과 뒤섞여 몸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차가운 겨울바람은 그 열기를 아무렇지 않게 빼앗아가며 다시 그의 몸을 떨게 했죠. 그때 언덕 너머 서서히 다가오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진우는 헐떡이는 호흡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죠.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였고 할아버지는 몸보다 커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리어카에는 폐지 뭉치가 층층이 쌓여 있었고 눈과 얼음이 달라붙어 더 무거워진 듯 보였어요. 바퀴는 빙판 위에서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죠. 끼익 끄르르 끼익.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계가 마지막 힘을 짜내 돌리고 있는 듯 처절하고 절박하게 들려왔어요. 할아버지의 허리는 이미 반쯤 굽어 있었고 그의 어깨는 잔혹한 겨울과 무거운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듯 보였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길게 흩어졌고 두꺼운 털장갑 너머로 떨리는 손끝이 보였어요. 그 모습은 어쩐지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등불 같았죠.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진우는 한순간 멈칫했어요. 그의 시선은 언덕 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혜성그룹의 유리 빌딩과 지금 눈앞에서 힘겹게 고군분투하는 할아버지 사이를 오갔어요. 면접 시간은 이제 30분도 남지 않았어요. 이 면접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거기서 단 한 번이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려는 찰나 갑작스러운 외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어이쿠. 할아버지의 발이 빙판 위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순간 균형을 잃은 몸이 흔들렸고 그와 동시에 리어카가 앞으로 쏟아지듯 굴러가기 시작했죠. 리어카 바퀴가 눈 위를 타고 미끄러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기익. 폐지는 리어카에서 쏟아져 나와 바람과 중력에 밀려 사방으로 흩어졌고 하얀 눈 위로 젖고 찢어진 종이들이 마치 겨울 하늘에서 무너져 내리는 오래된 추억 조각처럼 흐트러졌어요. 할아버지는 손잡이를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쳤어요. 얇은 팔이 떨렸고 손은 리어카 손잡이를 감싸며 버티려 했지만 힘은 이미 부족했죠. 할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몸이 함께 앞으로 끌려가려 하고 있었어요. 진우의 심장이 쿵하고 크게 뛰었어요.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 했죠.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인생을 바꿀 면접으로 뛰어가느냐, 아니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을 붙잡느냐. 고민할 시간은 단 1초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1초가 그의 인생을 바꿀 순간이었죠. 진우의 손이 차가운 쇠붙이를 붙잡는 순간 몸에 전기가 흐르듯 소름이 번졌어요. 기익. 언덕을 미끄러지던 리어카가 거칠게 반항하듯 소리를 냈어요. 눈 위를 빠르게 미끄러지던 바퀴가 여전히 힘에 밀려 앞으로 나아가려 했고 진우는 그 움직임을 온몸으로 막아섰죠. 할아버지. 그의 외침은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지만 절박한 만큼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그대로 언덕을 미끄러지며 리어카 뒤에 몸을 던졌어요.
쇠손잡이를 움켜쥔 손끝은 차갑게 순간적으로 소나기가 마비되는 듯 했죠. 그러나 그는 놓지 않았어요. 팔의 근육이 버티며 부르르. 무게에 밀린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읍! 이는 악물린 채 갈려나오는 숨소리. 바퀴는 여전히 미끄러지고 있었고 그 미끄러짐을 막으려는 그의 발바닥은 눈 위를 허공처럼 떠다녔어요. 구두는 눈과 흙탕물에 젖어 바닥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죠. 그때 휘익하고 찬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입술은 금세 터졌고 차가운 눈 결정이 뺨에 붙었다 녹으며 얼어붙었어요. 정작 무릎 부분이 눈에 쓸리며 찢어지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어요. 직! 바지 천이 터져나갔고 찬 흙탕물이 그대로 피부에 닿았어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리어카는 점점 속도를 잃고 무게는 부서진 숨처럼 털썩 내려앉았어요. 몇 초였지만 그 순간은 마치 끝나지 않을 겨울 같았어요. 마침내 리어카가 완전히 멈췄을 때 진우는 얼음 위에 무너져 앉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숨은 고르지 않았어요. 폐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심장은 광폭한 망치처럼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눈송이 한 조각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곧 그의 정장은 하얀 눈으로 덮여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뒤늦게 언덕에서 내려오던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발 사이로 흐릿하게 나타났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놀람과 걱정, 그리고 깊은 세월의 주름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젊은이, 다친 데는 없나? 아이고야, 이 귀한 정장을. 할아버지는 진우의 바지와 손, 그리고 흙탕물에 얼룩진 소매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얼어붙은 종이 조각을 떼어내듯 조심스레 그의 옷을 쓸었어요. 그러나 떨리는 손은 묻은 얼룩을 지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번지듯 비틀리고 있었죠. 진우는 숨을 들이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님 다친 곳 없으세요? 그 말은 짧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의 시선은 언덕 꼭대기, 빌딩에 빛나는 로고 위에서 멈췄습니다. 해성그룹. 그가 향하던 곳, 그가 걸어온 모든 이유, 그가 살아남기 위해 붙잡았던 마지막 희망. 그러나 지금 그곳과의 거리는 다시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그 숨속에는 포기 대신 확신, 그리고 두려움 대신 살아있는 선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눈발을 가만히 막고 서 있었어요. 하얀 눈이 그의 털모자와 굽은 어깨 위에 내려앉았지만 그는 그것조차 털어낼 겨를이 없는 듯 했습니다. 세월에 닳아버린 얼굴, 깊은 주름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겨울이 지나갔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길인 것 같은데 나 때문에 늦은 거 아니요? 아닙니다.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지금 가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아이고 면접날 옷이. 나 때문에 괜히. 미안하구만. 괜찮습니다. 툭 털고 가면 돼요. 그때 할아버지는 낡은 조끼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이 오래된 물건을 찾는 듯 잠시 머물렀고 마침내
그가 꺼낸 것은 작고 낡은 손목시계였어요. 시계줄은 갈라져 있었고 유리에는 수없이 생긴 상처들이 희미한 안개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의 시계바늘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시간을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오래된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시계를 감싸며 마치 어린아이를 손에 올린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시계, 이제 자네가 가져가시게. 분명 자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걸세. 할아버지는 낮지만 흐트러지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시계를 진우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우는 좌우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이걸 받을 수 없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자네가 날 살렸잖아. 그 말은 눈보라보다 더 깊게 진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 평생 이 시계가 날 지켜줬어. 근데 오늘 자네 아니었으면 난 저 아래까지 굴러갔을 거야.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 시계는 이제는 자네가 가져야 맞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떨림을 억누르며 덧붙였어요. 부탁이네. 제발 받아줘. 그 말은 흩날리는 눈 속에서 울림처럼 번졌어요.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손목시계를 감싸 쥐었어요. 차갑던 금속은 희묘하게 따뜻했죠. 마치 할아버지의 시간, 그의 삶, 그의 감사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처럼. 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네, 감사합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하얀 눈이 두 사람 주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어서 가보게. 행운을 비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잔잔하게 남았어요. 진우는 숨을 들이쉬고 얼어붙은 다리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눈이 여전히 사정없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 걸음은 처음보다 단단했어요.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언덕을 끝내 올라섰어요. 그리고 거대한 유리 건물 해성그룹 본사가 눈앞에 드러났죠. 유리 외벽은 겨울 하늘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습니다. 로비 자동문 앞에 서자 그의 낡은 정장과 찢어진 무릎, 흙이 튄 구두가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한순간 그는 자신이 다른 세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서 있는 대신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진우는 핸드폰 문자를 보여주면서 오늘 여기 면접이 있어서요. 경비는 위아래로 진우를 훑어보며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이내 진우를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면접 대기실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실내의 공기가 그대로 멈춘 듯 했어요. 조용한 키보드 소리와 숨죽인 긴장감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 꽂혔어요. 말끔한 정장, 매끈하게 정리된 머리, 반짝이는 구두. 그곳에 앉아있던 다른 지원자들은 마치 잡지 속 모델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눈썹을 찌푸렸고 다른 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대놓고 진우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리고 곧 귓가로 흘러들어오는 작은 속삭임들이 이어졌어요. 저 사람 뭐야? 저게 면접 온 사람 복장이야? 저러고 면접에 오느니 안 오는 게 낫지. 목덜미가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뜨겁다 못해 화상이 될 것처럼 뜨거웠어요. 진우의 발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마치 그의 몸 전체를 누군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듯 했죠. 그러나 그 순간 주머니 속 시계가 아주 작게 흔들렸어요. 금속이 서로 스치는 작은 소리하지만 진우에게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행운을 비네. 진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많은 눈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어요. 고개는 숙였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빈자리에 앉자 의자에 닿는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등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손바닥은 이미 차갑게 젖어 있었죠.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비록 흙 묻은 정장, 찢어진 무릎, 젖은 구두였지만 그 순간 그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시선, 한 사람의 조롱으로 꺼지지 않는 불씨. 그 불씨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난 꼭 면접에 붙을 거야. 면접 대기실 앞에서 면접자의 이름이 천천히 불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울려 퍼졌지만 진우에게는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요동쳤고 가슴 속에서 둔탁한 진동이 울렸어요. 마치 쇠망치가 그의 늑골을 안쪽에서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쿵쿵.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목구멍은 마른 사막처럼 바싹 말라 있었고 가슴은 눌린 듯 답답해졌습니다. 대기실의 공기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이진우 씨. 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전장의 휘파람처럼 공간을 가르고 그의 귓가에 꽂혔어요. 진우는 몸을 세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는 아직 무거웠고 무릎에는 찬 물기가 스며 있었지만 그는 걸었습니다. 면접실 문 앞에 섰고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철컥. 문이 열리자 넓은 면접실의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3명의 면접관이 긴 테이블 뒤에 앉아 있었고 가운데 자리에는 60대 멋진 신사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바로 혜성그룹의 창립자 김태호 회장이었습니다. 진우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진우입니다. 그러나 인사는 끝나기도 전에 면접관의 시선이 동시에 진우의 옷차림에 꽂혔습니다. 찢어진 정장 무릎, 흙투성이 구두, 젖어 굳은 얼음 자국, 그리고 그 흔적들이 말해주고 있는 설명되지 않은 이야기. 인사팀장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고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날카롭고 건조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진우 씨. 진우는 눈을 맞추려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흔들렸어요.
손바닥엔 땀이 고였습니다. 복장이 그게 뭡니까? 그 질문은 꾸짖음이 아니라 거의 척결해야 할 오류를 발견한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웠습니다. 혜성 그룹 면접에 이런 차림으로 오는 게 그는 의자를 밀며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예의라고 생각합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진우의 가슴 깊은 곳까지 베어 들어갔어요.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손끝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러나 주머니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시계의 묵직함. 그건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기억하게 해줬죠. 진우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의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마치 모든 침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듯 혀끝이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죠. 목구멍은 모래알을 삼킨 듯 거칠었고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였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쿵, 쿵. 심장의 떨림은 가슴을 넘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뒷목에서부터 차가운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등줄기를 타고 허리까지 내려간 땀방울은 차갑고 생생했고 그 감각은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의 꿈속이 아니라 잔인할 만큼 현실이라는 사실을 남기듯 그의 몸에 새겨졌어요. 하지만 그때 그를 바라보는 회장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표정 없이 진우의 옷차림을 경멸하듯 훑어보고 있을 때 태호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의 시선은 진우의 찢어진 정장을 보고 비웃지도 않았고 흙 묻은 무릎을 보고 실소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을 들여다보듯 의미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시선을 느끼자 숨을 어렵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면접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공간이 고요해졌습니다. 공기조차 멈춘 듯 모든 시선이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들에 집중했어요. 진우는 이어 말했습니다. 오는 길에 폐지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아버지께서 빙판길에 미끄러지셨어요. 리어카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그 순간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눈, 미끄러지는 바퀴, 휘청거리던 작은 몸, 넘어지기 직전의 눈빛,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닌 한 인간의 선택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말끝에는 의지가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정장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저의 준비 부족으로 면접에 이런 모습으로 오게 돼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문장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님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가슴에 울리는 묵직한 북소리처럼 그 말은 공간 안에서 잔향을 남겼어요. 잠시 동안 면접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째깍째깍 정확하고 차갑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인사팀장은 여전히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옆에 앉은 젊은 인사 담당자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 앉아있던 태호 회장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테이블을 두드리며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꺼내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깊게 진우를 바라보았을 뿐. 그렇게 면접은 마지막 질문 없이 끝났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허리는 깊숙이 숙여졌고 그 인사는 기계적인 형식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 앞에 선 한 사람의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그의 낡은 정장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이 달각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굴러간 그것은 할아버지가 건네준 오래된 손목시계였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그 사실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었고 머릿속은 면접의 잔향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는 문을 열고 천천히 면접실을 나섰어요. 다리를 떼는 순간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떤 합격 통보보다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면접실 바닥에는 작은 시계가 남아 있었어요. 진우가 면접실을 떠나자 문이 천천히 닫히며 툭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장면이 끝나고 다음 장면이 열리기 직전의 신호처럼 면접실에 잔잔하게 퍼졌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사팀장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면접에 들어온 건 기본 매너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얼굴에는 차가운 단정이 서려 있었어요. 다른 면접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능력이 어떻든 그 차림새 하나로 모든 걸 말해준 겁니다. 혜성그룹을 대표할 인재라면 최소한 외형과 준비성은 갖춰야죠. 또 다른 면접관도 덧붙였어요.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나친 감정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조직보다 상황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니 부정적인 의견들이 연달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아졌죠. 그들의 표정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단 한 사람, 태호 회장만은 조용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면접관들이 아니라 바닥에 놓인 낡은 손목시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작은 금속 조각이 방 안의 공기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진 것처럼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또각또각 정적 속에서 회장의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렸어요. 그는 바닥에 놓인 시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유리 조각을 다루듯 조심스레 그것을 들어 올렸죠. 시계는 오래되고 빛바랬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은 여전히 정확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초침은 멈추지 않고 째깍 째깍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시계를 뒤집어 보았어요. 그 순간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시계 뒷면 한쪽에 세월에 닳아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THK. 태호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어요. 마치 세월 너머에 남아있던 기억을 촉각으로 확인하려는 듯.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닌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왜?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팀장은 회장님의 안색이 변하자 다가왔습니다. 아, 괜찮네. 회장은 시계를 꽉 쥐고 잠시 휘청였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30대 초반이었던 김태호는 야망이 가득한 청년 사업가였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고 모든 것이 순탄했어죠. 그때 아버지께서는 성공의 의미로 김태호의 이니셜을 새겨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에 빠질 때쯤 인사팀장은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 김 팀장. 이 시계를 떨어뜨린 지원자를 찾아오게. 김 팀장은 회장님의 단호함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면접실을 나갔습니다. 30년 전 우동집 주인에게 건넨 이 시계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걸까? 설마 지원자가 그분의 자녀인가? 그때 인사팀장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CCTV 확인했습니다. 인사팀장은 태블릿을 들어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우가 면접을 끝낸 뒤 인사를 하며 일어서자 재킷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회장은 이진우의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력서에는 28세 강서구 거주 부모님 사망 그리고 이력서엔 밤낮으로 일한 흔적이 있었어요. 참으로 열심히 사는 청년이구만. 회장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비서에게 말했어요. 지금 이 청년 회사에서 나갔나? 네, 10분 전 나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당장 이 청년 주소로 가야겠네. 차를 준비하게. 비서는 회장님이 직접 찾아가는 것에 놀랐지만 회장님의 단호함에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은 회장은 다시 시계를 바라보며 30년 전 우동집 주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했어요. 회장님, 혹시 이진우 씨와 그 시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이 시계가 왜 그 청년에게 있었는지 알아야겠어. 비서는 조용히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진우 씨 추가 정보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머니가 2년 전 뇌종양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비 때문에 이진우 씨가 갚아야 할 빚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이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빚을 갚고 있습니다. 회장은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청년이었다니. 그런 상황에 할아버지를 돕느라 면접까지 망치고. 그리고 회장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분이 살아계시기를. 30년 전 김태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잔혹했습니다. 도시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회색빛 하늘은 마치 눈 대신 절망을 내려주는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 시절 젊은 태호는 그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려 했던 남자였죠. 야망, 능력, 성공. 그 모든 것에 취해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한 사람의 계획을 배려해주지 않았어요. 그가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업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무너졌고
연이어 찾아온 배신과 사고는 그의 삶을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가족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 그날 이후 태호는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한때 뜨거웠던 꿈과 의지는 재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한강 다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헤집으며 몰아쳤어요. 바람에 실린 한강 냄새는 날카롭고 축축했죠. 다리 아래 검은 강물은 흐르는지 멈춰 있는지도 모를 만큼 무기력해 보였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빛마저도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난간을 잡은 채 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숨소리는 기계처럼 얇고 거칠었어요. 그의 마음속엔 단 한 문장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더 이상 아프지 않겠지.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난간의 금속감은 그의 마지막 선택을 재촉하듯 냉담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죠. 철그럭 바퀴가 얼음 위를 끌고 가는 소리. 태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아저씨가 낡은 손수레를 끌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키도 작고 몸도 왜소했어요. 하지만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얼어붙은 길 위에서 비틀거리면서도 끝내 넘어지지 않는 걸음. 아저씨는 태호 곁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한동안 태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동정도 충고도 호기심도 없었어요. 그저 살아온 사람이 가지는 깊은 이해와 잃어본 사람이 가지는 묵묵한 연민. 잠시 후 아저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춥지?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 다시 강물을 바라봤죠. 그러자 아저씨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겠어. 추울 땐 따뜻한 걸 먹어야지. 그 말과 함께 아저씨는 태호의 손을 억지로 잡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여기 한 다리만 건너면 내 우동집이 있어. 태호는 어떻게 그곳에 들어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느 순간 허름한 작은 우동집 안에 앉아 있었죠. 낡은 나무 테이블, 희미하게 벗겨진 벽지. 하지만 그곳을 가득 채운 것은 따뜻한 온기였어요. 창문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조용히 우동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밀어주었어요. 그 김은 마치 얼어붙은 세계에 남아있던 마지막 숨결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우동 한 그릇을 먹는 동안 태호의 몸 곳곳에 얼어붙었던 감각들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국물은 목을 타고 내려가 가슴 한가운데에 따뜻한 무게를 남겼고 그 온기는 마치 다시 뛰기를 망설이고 있던 심장에 작은 불씨를 놓아준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올리는 손이 떨렸어요. 단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삼켜왔던 감정들, 분노, 후회, 상실, 빈틈투성이인 자존심, 그리고 두려움. 우동 국물 위에 비친 그의 눈은 끊임없이 싸우며 버텨온 청년이 아니라 모든 걸 잃고 아무것도 없는 남자였어요. 그러나 우동을 먹을수록 그 표정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얼어붙어 있던 입술이 미세하게 풀리기 시작했고 어깨 위에 덮여 있던 무거운 그림자가
조금씩 거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뜨거운 국물을 삼키는 속도와 함께 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뜨거운 수증기와 섞여 아무도 모르게 흘러가려 했지만 결국 턱 끝에서 한 방울로 떨어졌습니다. 그 방울은 차갑고 텅 비어 있던 그의 심장 속 오래된 멈춤을 깨뜨리는 신호 같았어요. 그를 바라보고 있던 아저씨는 그 눈물을 애써 숨기려는 태호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울어도 돼.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어요. 살아. 살다 보면 좋은 날 반드시 온다. 그 짧고 단단한 말은 태호가 지금껏 들었던 어느 위로보다 더 깊고 묵직하게 꽂혔어요. 그 말은 가벼운 희망의 말이 아니라 삶을 견뎌본 사람이 건네는 진실이었기 때문이죠. 그제서야 태호는 참고 있던 울음을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숨이 흐트러졌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멈추지 않고 울었습니다. 아저씨는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 손길은 조용했고 섬세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고 우동 한 그릇을 마저 비웠을 때 태호는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 숨에는 희미하게나마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킨 태호는 코트를 여미며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그 순간 태호는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차고 있던 한 가지, 그의 아버지가 주신 유일한 그 손목 시계. 잠시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놓은 그는 가만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넘겨주는 의식처럼 시계를 아저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저씨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왜?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전 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살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결의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다시 필요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씁쓸한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인정하는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목에 둘 자격이 없습니다. 아저씨가 천천히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계 뒷면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T, H, K. 태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다시 서고 다시 성공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 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시계를 찾으러 오겠습니다. 아저씨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하게. 태호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고 문을 열고 우동집 밖으로 나섰어요. 여전히 눈은 차갑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그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면접실을 나와 로비를 지날 때까지 진우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빈 회색빛이었고 주변 소리들은 멀리서 번지는 에코처럼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찢어진 정장, 얼룩진 무릎, 구겨진 셔츠, 번진 먼지.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꺼지지 않은 눈빛. 그걸 보며 진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겠지.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스쳤어요.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실내와 달리 바람 속에 냉기는 현실을 더욱 또렷하게 느끼게 했죠. 진우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아침보다 조금 더 굵어진 눈송이들이 공기 속에서 느릿하게 떠다니며 도시의 소음까지 차분히 눌러앉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언덕 쪽을 걸어갈 때쯤 젊은이,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곳에는 아침에 만났던 바로 그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리어카 옆에 서서 진우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놀림이나 동정 따위의 감정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세상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 가진 조용한 배려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멈춰 섰다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그래. 면접은 잘 봤나? 진우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그가 대답하려 입을 열기 전 바람이 먼저 그의 대답을 대신한 듯 지나갔습니다. 네, 잘 본 것 같아요.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말은 체념이라기보다 결과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 내뱉는 담담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어카에 기대섰어요. 그래, 잘했네. 그래도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거면 됐어.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 어떤 합격 통보보다 진우에게는 더 따뜻했습니다. 진우는 눈을 깜빡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까지의 혼란과 긴장, 불확실함이 잠시 고요하게 가라앉는 순간이었죠. 그 미소에는 안도와 감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운명감이 엉켜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고 리어카는 차가운 눈 위에서 작은 바퀴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살짝 숙여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한 걸음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리어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시간과 삶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진우는 가볍게 힘을 주어 리어카를 앞으로 끌었어요. 바퀴가 눈 위를 굴러가며 꾸드득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때 진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젊은이 괜찮네. 힘들 텐데 어서 집으로 가서 쉬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늘 할아버지 덕분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 할아버지는 바람에 실린 듯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저기 철길 근처 고물상. 오늘은 그곳까지 가면 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끌게요.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책임이 아닌 선택이 있었고 의무가 아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눈이 쌓인 길 위로 리어카 바퀴가 자국을 남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람은 매서웠지만 묘하게 그 순간은 춥지 않았어요. 옆에서 걷던 할아버지는 진우를 흘깃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 텐데 고맙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덕분에 오늘 많이 배웠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살짝 눈썹을 들어 올렸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걸음이 아주 조금 느려졌다가 다시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진우와 속도를 맞추는 듯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낮게 깔린 엔진음이 눈발을 가르고 다가왔습니다. 검은 벤츠는 두 사람의 뒤를 따라오다 어느 순간 부드럽게 속도를 줄였고 마침내 바로 옆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가 멈추자 공기는 잠시 정지한 듯한 긴장감으로 굳어졌어요. 차 안에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보라가 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천천히 리어카를 밀고 있었어요. 회장의 눈은 할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낡은 겨울 점퍼 털모자, 낡은 장갑 신발은 다 해져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회장은 눈을 깜빡이며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지고 허리가 굽었지만 그 우동집 주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마치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한 눈물이 맺혔어요. 비서가 놀라며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강한 김태호 회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차가 옆에 서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차량의 도어락이 딸깍하고 풀리는 소리가 겨울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어요. 운전석 문이 먼저 열렸고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비서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는 차 문을 정중하게 열어놓은 뒤 마치 의식을 치르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눈발은 조용히 흩날렸고 그 틈으로 천천히 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태호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검은 롱코트 자락이 바람에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눈송이 몇 개가 그의 어깨와 머리 위에 얹혔지만 그는 털어내지 않았어요. 표정에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놀람, 안도, 믿기지 않는 기쁨, 그리고 오래된 기다림의 여운이 스며 있었어요. 진우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멍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입술에서 나온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리어카 손잡이를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진우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하지만 회장은 할아버지에게 오로지 시선이 향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장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고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는 그 공기의 변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재벌 회장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오래전 잃어버린 은인을 다시 만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태호 회장을 마주보고 서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낯섦과 익숙함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본 그림자를 현실에서 다시 마주한 사람처럼. 태호 회장은 그 시선을 조용히 받아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길게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감정이 숨기지 못한 채 번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디서 봤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며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일이 그저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도 묘했고 숨이 막힐 만큼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때 태호 회장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코트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눈 위로 빛나는 금속, 세월을 담은 상처와 흠집, 그럼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초침, 낡은 손목시계.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마치 얼어붙어 있던 기억이 갑자기 깨지는 듯한 표정. 숨이 걸리고 몸의 중심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건 태호 회장은 그 시계를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보였어요. 30년 전 그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저씨께 맡기고 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시계에 고정됐어요.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고 잠시 입을 열지 못했죠.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시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시계 표면을 스쳤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그 청년, 태호는 미소도 울음도 아닌 표정을 지었어요. 오래된 한과 감사가 함께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네, 저예요. 할아버지의 입가가 천천히 아주 느리게 굳어지며 떨렸어요. 그는 시계를 손에 쥐고 마치 잃어버렸던 아이를 다시 품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살아있었구먼. 그때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둔탁한 소리와 함께 회장의 무릎이 눈밭에 닿았어요. 바지가 눈에 젖어들었고 차가운 눈이 무릎을 파고 들었지만 회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와 진우는 깜짝 놀라서 일으키려 했지만 회장은 더 깊숙이 고개를 내렸어요. 너무 늦게 찾아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공했네. 정말 잘했어.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자네 눈빛이 무서웠거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나? 진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회장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날 우동집에서 나와서 막노동부터 시작했어요. 닥치는 대로 일만 했어요. 꼭 성공해서 아저씨를 찾아가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렇게 태호 회장은 또다시 시간을 거슬러 갔습니다. 김태호는 돈을 모아서 작게 사업을 시작했고 신중하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해성건설이라는 작은 회사가 지금의 해성그룹이 된 거예요. 수많은 건물의 이름이 그의 이름 아래 바뀌었고 언론은 그를 재계의 거목, 시대의 아이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칭송이 쏟아져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하나의 빈자리, 한 사람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삶을 포기하려던 그날, 그를 붙잡아준 따뜻한 우동과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준 존재, 그 소박한 우동집 주인. 그는 사업이 안정되고 첫 성공을 거둔 순간부터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그 우동집 주인이었어요. 찾아야 한다. 그의 30년 여정이 시작되었죠. 태호는 직접 우동집을 다시 찾으려 했습니다.
한강 교각 아래 골목, 그날의 냄새, 그날의 공기, 발에 밟히던 흩어진 낙엽과 차가운 겨울 바람까지 기억하려 애쓰며 그 길을 되짚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우동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어요. 낡고 허름했던 건물은 새 건물에 밀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그 골목에 있던 작은 상점들은 전부 사라져 새로운 카페와 체인점, 빛나는 간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변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20년 전 이 근처에서 작은 우동 가게를 하던 주인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20년 전이요? 글쎄요, 그땐 제가 살지도 않았는데요. 그런 집이 있었어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미 다 재개발되고 바뀌어서 못 찾을걸요. 얼굴도, 이름도,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존재. 그런 사람을 찾는 과정은 한 줄기 연기를 손에 움켜쥐려는 것처럼 허망하고 불확실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전문 조사기관을 고용했고 신문 기록, 행정문서, 실종 신고, 지역 주민명부, 경찰 기록, 상인조합 데이터까지 뒤졌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흔적을 지운 사람처럼 수년이 지나고 보고받는 보고서 파일은 점점 두꺼워졌죠.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찾을 수 없음, 소재 불명, 해당 인물 기록 없음, 책상 위에 서류가 한 장 더 쌓일 때마다 태호의 어깨는 조금씩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그렇게 할아버지를 찾아다니며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어요. 괜찮네. 이렇게 찾아와 주었잖나. 태호 회장은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어났어요. 왜 이런 곳에서 계시는 거예요? 폐지를 주우시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회장은 할아버지의 낡은 옷 거친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나도 참 자네가 가게를 떠나간 뒤 우동집은 참 잘 됐네. 그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추억과 그리움이 섞인 짧지만 진짜 미소. 입소문이 났지. 한 번 먹으면 힘이 나는 우동이라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 하루 종일 끓이고 하루 종일 삶고 손님이 끊기질 않았어. 회장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마치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또 한 번 드러나는 것처럼.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아주 조금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먼저 아프기 시작했네.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깊고 오래된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처음엔 기침만 했지. 별거 아니겠거니 했어. 하지만 점점 숨이 차고 먹지 못하고 그의 눈빛이 잠시 먼 어딘가로 향했어요. 마치 그 기억 속 병실, 그 어둡고 차가운 냄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듯. 암이었네. 그것도 많이 진행된 상태. 회장은 눈을 내리감았습니다. 목에 걸린 감정을 삼키는 듯 했죠. 가게를 지키며 병원까지 왔다 갔다 했지. 처음엔 버텼네. 그런데 약값이 치료비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돈이 사람 목숨보다 더 무겁더군.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손님이 줄었어. 나도 지쳤고 가게 문을 닫는 날도 많아졌지. 그러다 결국 임대료를 못 냈네. 그의 주름진 손이 리어카 손잡이를 가볍게 쓸었습니다. 그 손길엔 체념도 후회도 없었어요. 다만 살아온 시간 그대로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쫓겨나고 남은 건 이 리어카뿐이었어. 진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 아팠어요. 처음엔 참 많이 울었네. 하지만 살아야 하잖나. 그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자존심과 삶에 대한 끈질긴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주었네. 시작은 그저 하루 살기 위해서였지만 할아버지는 진우와 회장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살다 보니 또 사라지더군. 할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단 하나 절대 놓지 않은 게 있어. 이 시계. 그 시계만큼은 버리지 않았어. 늘 품에 지고 다녔지. 자네가 약속하지 않았나 꼭 찾으러 오겠다고. 나는 그 말을 믿었거든. 회장은 할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회장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만났잖아. 그때 할아버지는 시계를 보며 그런데 이 시계 오늘 아침에 이 청년한테 준 건데 어떻게 자네가? 이진우 씨가 면접 보고 나가면서 떨어뜨린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진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진우에게 이리 오라면 손짓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청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리어카가 눈길 언덕에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이 청년이 몸을 던져서 막아줬지. 그 바람에 옷이 다 망가졌네. 면접 보러 간다는데 나 때문에 옷이 엉망이라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주고 싶었는데 뭐 내가 줄 게 있어야지. 마침 주머니에 있던 시계를 내주었네. 이 착한 청년에게 행운이 생기길 바라면서 말이야.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네를 데리고 왔구먼.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세 사람을 둘러싼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오래 묵혀있던 인연이 다시 맞물린 자리에서 회장과 할아버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감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리어카를 잡은 채 서 있었고 자신이 지금 어떤 장면 속에 있는지조차 실감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태호 회장이 천천히 진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면접관, 재벌, 기업 대표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또 한 사람에게 진실된 감정을 전하는 눈이었습니다. 이진우 씨. 진우는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오늘 내가 이분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당신 덕분입니다. 그 말에 진우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말을 잇기 전에 한 번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면접장에 엉망이 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찢어진 정장, 흙 묻은 무릎, 젖어버린 구두. 그는 눈을 좁게 뜨며 이어 말했어요. 그 모습만 보고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날카로웠지만 결코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진우는 숨을 삼켰어요. 자기 인생이 걸린 순간에 당신은 모르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준비된 말이나 스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회장은 잠시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단어를 천천히 내뱉었어요. 본질입니다. 바람이 잠시 멈춘 듯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을 나는 혜성그룹에 두고 싶습니다. 진우의 몸이 굳었어요. 이진우 씨, 우리 회사에 입사해 주겠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기회였고, 인정이었고, 운명이었어요. 진우는 말을 잃은 듯 입술만 움직였죠. 제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진우 씨. 할아버지가 이때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결말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제대로 바꾸면. 그는 중얼듯 말했습니다. 진우는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당연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우의 손이 리어카 손잡이에서 천천히 떨어졌어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의 고개 숙인 감사 인사가 끝난 뒤에도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눈은 조용히 내렸고 주변 소음은 마치 이 장면을 위해 멀리 밀려난 듯 고요했어요. 태호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30년간 쌓아온 성공도 명예도 담지 못했던 감정, 오직 한 사람에게만 느낄 수 있는 깊은 존경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태호는 숨을 들이쉬고 말 대신 시계를 한 번 더 바라보았죠.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두 사람을 다시 하나의 길로 데려온 증표였어요. 이윽고 그는 정중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저는 아저씨를 다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태호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제가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고 간청이었고 30년 동안 묻어둔 의리와 은혜의 회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순간 놀람, 당혹, 거절의 감정이 번갈아 지나갔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야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노인네일 뿐이야.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정말 은인이셨습니다. 저에게 삶을 돌려주셨습니다. 그 한 그릇의 우동이 제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태호의 다음 말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는 이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잠시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부모를 잃은 사람의 외로움, 세상 끝에서 다시 시작한 사람의 간절함,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난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태호는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에게 아저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였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눈이 세 사람의 어깨 위에 쌓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원래보다 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30년 전엔 겨우 우동 얻어먹던 청년이더니 이젠 이런 소리를 하네. 태호도 웃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따뜻했어요. 그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한참을 뜸들이다 할아버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태호의 눈빛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타 그 차디찬 골목길을 빠져나갔어요. 1년 후 계절은 또 한 번 바뀌었고 눈이 내리던 그날의 추위는 이제 기억 속의 이야기처럼 멀어졌어요. 진우는 어느새 혜성그룹의 직원증을 당당히 목에 걸고 출근하는 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득 쌓여 있었고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끝나지 않은 업무 일정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힘들다는 표정 대신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신이 스스로 얻어낸 자리라는 자부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죠. 동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진우 씨는 참 진국이야. 사람 냄새 나는 직원이지. 열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보기 드문 타입이야. 그럴 때면 진우는 웃으며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진우는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익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택시 창밖에는 부드러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고 도시의 불빛은 이 계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 그곳은 회장이 마련해준 단독 저택이었습니다. 대리석 외벽, 따뜻한 조명, 잘 정돈된 정원. 그러나 그 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사치가 아닌 오래된 가정의 온기였죠. 진우가 현관문을 열자 향긋한 국물 냄새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나? 얼른 들어와. 밥 다 됐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제는 더 이상 리어카를 끌지 않는 편안한 옷차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흔적은 그대로 남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외로움도 그늘도 없었어요. 조금 뒤 식탁 쪽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 씨 왔어요? 회장이 미소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예전에 카리스마 넘치던 기업인의 모습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에 소박한 집안주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깊었어요. 오늘 고생했겠구먼. 할아버지가 먼저 물컵을 건넸어요. 진우는 그 따뜻한 손길에 미소 짓고 자리에 앉았어요. 곧 식탁에는 세 사람을 위한 음식이 차곡차곡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 깔끔하게 무친 반찬들, 그리고 정성 듬뿍 담긴 따뜻한 우동 한 그릇. 진우는 놀라듯 웃었어요. 오늘도 우동이요? 할아버지는 장난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 우동 덕분에 내 앞길도 열리고 이 회장놈도 사람 됐지 않나? 그러니 이건 우리 집 공식 메뉴다. 세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는 집안을 포근하게 채워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회장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이제야 진짜 가족이라는 게 뭔지 배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답했다. 가족이란 게 별거냐? 힘들 때 등을 내줄 수 있는 사람. 그거면 충분하지.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이제 차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내리는 이 집 안에는 과거를 버텨낸 용기, 우연처럼 보였던 인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은 따뜻한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진우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네요. 우연한 하루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그는 할아버지와 진우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운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서로의 인생에 남겨진 상처 대신 새로운 시작과 따뜻함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차갑게 밀어내지만 그 속에서도 한 번의 따뜻한 선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우의 작은 배려, 태호의 오래된 기억, 그리고 한 노인의 우동 한 그릇. 우연처럼 시작된 인연들은 결국 서로를 다시 이끌었고 상처가 있었던 자리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졌어요. 눈이 가만히 내리던 그 겨울처럼 이 이야기는 이렇게 조용히 끝나지만 또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봄을 향해 걸어갈 용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앞으로 당신의 인생살이에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따뜻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위로가 됩니다.